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도청 평생교육과의 문현식 중관입니다. 오늘 지금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정책 박람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2일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두 번째 주제는 평생교육 바우처에 관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평생교육 바우처가 극히 적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지원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상위기관도 등록들 거의 안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한 16개 정도 기관밖에 지금 현재 등록이 안 돼 있는데, 오늘 들으시고 평생교육 기관도 많이 등록도 해주시고 주변에 알려도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주변에 이런 교육 바우처 지원 제도가 있으니까 많이 신청도 하도록 해주시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금년에 법령 개정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하고 시행 규칙이 좀 전면적으로 개정이 될 예정이고요. 지금 그 다음에 이미 법률은 바뀌었습니다. 이미 법률은 개정이 됐고, 그래서 어쨌든 평생교육 바우처가 기존에는 이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위주로 해서 진행이 되다가 앞으로 이제 지방자치단체까지 역할이 이제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내년에 아마 준비 단계를 거쳐서 또 내년부터 이제 본격화될 걸로 보이는데, 이제 그런 시점에서 이제 꼭 필요한 우리가 이제 주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어렵게 발제하실 분도 우리 도 내에서가 아니고 이 국가의 평생교육 바우처를 총괄하고 계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교육 바우처 실장님을 직접 모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고 발제를 그렇게 진행을 하시겠고요. 오늘 제주 평생교육 장학진흥원 홍숙희 부장님의 진행하에, 좌장님으로서 진행하에 발제자분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영아 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 바우처 실장님 나오시고, 그다음 토론자로 제주직업전문학교의 고경찬 이사장님, 그다음에 탐라장애인 종합복지관의 고동현 늙음지원팀장님, 그다음 제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의 오영림 사무국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토론을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렇게 토론 진행이 끝나고 나면 이제 플로어에서 이제 질문 같은 거 있으면 또 질문도 해주시고, 특히 토론 나오신 분들께서 이제 평생교육 바우처를 이미 사용하고 계신 기관이거나 등록해서, 아니면 사용을 안 하시는 큰 기관인데 왜 안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말씀이 나오실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좀 했다가 국가에서도 좀 정책이 좀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토론 때 많은 얘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일단 오늘 출연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오늘 진행하실 분들 앞으로 모시고 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진행자분들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예. 예, 소리 들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우리 담당 주무관님께서 이제 전체 개요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두 번째 날로 평생교육 바우처에 관련된 정책 토론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진행 맡게 된 홍숙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먼저 시작하기 전에 소개는 드렸으나 그래도 한 분 한 분 소개를 먼저 드리고 오늘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맨 왼쪽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 발제를 맡아주셨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교육 바우처 실장님을 모셨습니다. 서영아 실장님, 예,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직접 관련된 이용기관이실 것 같은데요. 예, 우리 제주도의 제주직업전문학교의 이사장님, 고경찬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예, 토론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 오른쪽으로 탐라장애인 종합복지관의 늘배움 지원 팀장님이신 고동현 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맨 끝자리가 되지만요. 네, 제주 지역사회교육협의회 사무국장님이십니다. 오영림 사무국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바우처에 관련된 부분이 여러 사회 서비스에도 적용은 되지만 지금 이제 국가 단위에서 평생교육 차원의 평생교육 바우처가 올해 평생교육법으로 6월 8일 날 공식 개정이 되면서 시범 사업으로 운영하던 게 법제화가 된 새로운 출발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정책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향후 어떻게 이게 활용되고 자리매김시킬 건지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정책의 변화와 향후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한 부분을 아마 준비를 오늘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주제 발표 발제를 먼저 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영아 실장님께 주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평생교육 바우처 그 지원 부분, 네, 저 발제를 맡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실장 서영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앞에 제가 메인에 지금 화면에 카드 하나를 띄워드렸는데요. 저희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 모습입니다. 평생교육 희망카드라고 저희가 이제 발급을 하고 있고, 체크카드 형태로 여기에 바우처, 국가에서 지원하는 바우처 한도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걸고 있는 메시지는 희망을 주는 배움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생교육 바우처고요. 그 법부로는 평생교육 이용권이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이제 지원을 해서 올해 이제 4년 차에 이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우처가 이제 어떻게 생겨난 건지를 좀 알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에 대한 좀 현장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짚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요 질문만 한번 챙겨서 평생교육이 뭔지를 한번 챙겨가 보자라는 부분을 앞에 만들었는데요. 평생교육이 무엇인지, 평생교육 기관은 또 어디에 있는지, 우리나라 평생교육 참여율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잠깐 질문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이라고 하면은 이제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가까이서 보고 계시고 체감하고 계시는 부분들일 텐데, 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 교육, 성인 문자 획득 교육, 직업 능력 향상 교육, 인문 교양 교육, 문화 예술 교육, 시민 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6대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모든 영역에 걸쳐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 교육 활동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많이 참여를 해보셨을 것 같아요. 가까이에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평생학습관도 있고 여러 형태의, 요즘엔 또 공방도 있고 다양한 성인이 돼서 할 수 있는 참여 교육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형태를 지금까지 우리는 평생교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을 어디서 그러면 이제 주로 볼 수 있는가? 평생교육 기관은 한 4,500개 정도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조사하고 있는 형태인데요. 기관의 평생교육 법에 명시되어 있는 시설이나 이제 기관 전체적으로 평생교육 기관으로 명시할 수 있는 곳들을 찾아서 이제 확인한 거는 4,500개 정도가 되는데, 여기 수도권의 기관 수가 한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 넘는 숫자가 수도권에 있고요. 여기에 각각의 기관의 유형을 살펴보면은 뭐 학교 부설의 형태도 있고, 원격 형태도 있고, 사업장 부설의 저 형태도 있고요. 시민사회 단체 부설, 언론기관, 지식인력개발 형태, 시도 평생교육 진흥원도 여기 해당이 들어가 있고요. 평생학습관, 이렇게 해서 모두 4,541개 기관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면 이러한 그 교육 활동에, 교육 내용에, 그 다음에 이런 기관에서 그럼 실제적으로 평생교육을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성인 10명 중에 4명이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면은 2020년도에 여기 만 25세에서 79세까지 볼 때 40% 정도 나오고요. 한 64세까지로 볼 때는 42.1% 정도 나오거든요. 10명 중 4명이면 그래도 꽤 많은 수치에 해당되는 분들이 그래도 평생교육을 가까이 체감하고 참여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책이라는 거는 국가의 여러 가지 이제 발생한 현상에 대해서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평생교육에 참여하면은 실제적으로 너무 행복하다 느끼시는 분들이 많고, 또 뭔가 새로운 걸 배워서 자기 개발이 이루어진다. 일하는 데 필요한 또 하나를 배웠다. 여러 가지의 행복감을 느끼고 있지만 이게 대상자별로, 계층별로 좀 차이가 있다는 게 문제가 발생됩니다. 평생교육 참여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기 보시면 월 소득 500만 원 이상이 해당되는 대상자들은 45%까지 참여하는 거에 반면에 월 소득이 150만 원 미만인 대상자들은 29.7%. 여기에 지금 격차가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학력도 그렇습니다. 뭐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신 분들이 52%, 중졸 이하가 27.9%. 이 학력 간, 그다음 소득 간에 실제로 평생학습 참여율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는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많은 교육을 받잖아요. 지금 100세까지 살아야 된다고 하고, 그다음 4차 산업혁명으로 더 배워야 된다고 하는 이 시기에서 이분들에게 이러한 교육적 소외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양상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시각에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복지 지원의 차원에서 평생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저소득층에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발생이 됐고요. 이제 2018년부터 이제 지원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초기에는 굉장히 적은 규모로 시작을 했습니다. 18년, 19년 그리고 2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지원이 실시가 됐고요. 이제 21년 올해 들어서 앞서 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평생교육법의 근거 법령을 만들면서 평생교육 바우처에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나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저희 지원에 해당하는 현황입니다. 이제 바우처의 그럼 지원 대상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으로 좀 소외계층이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교육 참여 기회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형태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자, 그다음에 저희가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가에서 발표가 되는데 거기에 65%에 해당되는 대상 집단의 가구원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직접 자신의 교육을 선택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고요. 18년도에 4,496명의 지원에서 지금 21년도 19,526명까지 계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올해 사업은 저희가 국가에서는 73억 8,400 정도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5,000여 명이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모든 금액을 다 쓰시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5배 정도의 더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해서 거의 대다수의 금액이 지금 올해는 98%까지 지금 사용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19,000명에 해당되는 분들이 실제 금액을 사용하셨고 1인당 연간 35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에 선정을 하고 2월에 대상자를 발표하고 3월에 카드를 받으셔가지고 8월까지 카드 결제를 실제 하시고요. 8월 달쯤에 앞에 한 1학기 해당되는 부분들에 열심히 잘 쓰신 분들, 네, 얼마나 바우처 카드를 쓰셨는지, 얼마나 열심히 강좌를 이수하셨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데이터로 확인을 해서 우수 이용자를 이제 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수 이용자의 데이터 확인 통해서 인센티브를 저희가 또 한번 드리는 건데요. 재충전을 해서 35만 원을 더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부터 저희가 만든 제도가 되겠고요. 이 35만 원을 더 드리게 된 배경은 저희가 2018년, 19년 이렇게 쭉 해오면서 실제적으로 35만 원 가지고 1년을 다 배우기엔 너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이게 학점은행제 기준으로 한 학기 정도의 학습비 저희가 좀 대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학습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교육이 1학기만 배우고 기다리신대요. 그래서 또 한 학기를 기다렸다가 다음을 배우게 되고 이런 부분에 불편이 있고 정말 학습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하는 거를 국민 참여 예산으로 실제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배경으로 이제 기재부에서 국민 참여 예산으로 채택이 돼서 추가로 이렇게 지원하는 항목들이 또 마련된 배경이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아까 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성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만 19세 이상의 저소득층 해당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을 선발하는 거는 선발 이제 이 과정들이 있는데요. 대상이 되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저희 홈페이지에 대상자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때 이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아닌지 차상위계층인지 아닌지에 대한 데이터는 행정정보 이용 공동망을 통해서 대상 여부, 자격 여부를 확인을 하는데요. 근데 기준 중에서도 65%의 대상자인지 아닌지는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건강보험료를 가지고 현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얼마를 내고 있는지를 가지고 추정을 해서 이 소득 기준을 확인해 가지고 대상 기준이 소득 기준이 부합을 하는지 아닌지를 확인 통해서 대상자를 자격을 검증을 하고요. 자격 검증 이후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너무 많은 대상자분들이 신청을 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선발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득 재산 이제 건강보험료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지만 이번에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교육부 자체로 어떤 기준의 소득, 어떠한 재산과 소득이 뭘 가지고 있는지를 저희가 계산 산식을 만들어서 별도로 저희만의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은 이제 시범 운영이 될 것 같고요. 내후년에는 저희 교육부에서 자체적으로 이 정도 재산과 이 정도 소득 기준을 합해서 이분의 소득 기준 이 정도면은 바우처 대상자가 되겠다라는 것이 별도 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할 거고요. 아마 이번에 재난지원금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내 기준이 어디 해당이 됐는지 어느 경계에 있는지 그것처럼 저희 대상 조회를 가능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스템 기반으로 굉장히 움직입니다. 바우처
이제 뭐 받고 싶다 하시면은 아무래도 시스템에 먼저 신청을 하시고 대상 자격이 맞는지도 확인을 하시고요. 그다음 카드를 발급받는 것도 농협을 통해서 카드를 받지만 이 안에서 한도가 다 부여되고 농협 금융기관과 정보가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쓸 것인가 하는 문제도 사용기간도 저희가 상시로 대상 기관들을 계속 모집하고 있고 이 시스템을 통해서 대상 기관을 확인하고 직접 수강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이는 길은 그냥 홈페이지 같지만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절차들이 막 오가고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저희가 오프라인 신청도 지금 함께 여기다 명시를 하고 있는 이유는요. 다수의 분들이 온라인 신청을 하십니다. 요즘에는 너무 잘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좀 이게 어려운 대상자분들이 계세요. 노인분들도 계시고 장애인 대상자분들도 계셔서 사용기관의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기관에서 지원을 도와주시는 경우 방문 신청을 하시는 기관에서 기관을 사용기관 방문해서 내가 이걸 신청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방문 신청을 통해서 위임장을 받아서 대신 신청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시스템상 그렇게 위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청하고 나면 이번에 이 망을 통해서 대상자인지 아닌지 자격 여부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요. 확인한 다음에 실제적으로 바우처 지원 여부를 확정을 하고 교육비를 이용자에게 지원을 합니다. 지원한 다음에 5번에 교육자는 농협 가서 카드를 받고 받은 카드를 가지고 교육과정을 신청하기 위해 교육기관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육기관에 방문을 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사용된 금액, 카드에 결제가 일어나면 결제 건건이 다 저희 시스템에 누적이 됩니다. 그 건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교육기관에게 확인을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학습자가 어떠한 교육과정을 참여하셨는지라는 것을 저희가 좀 요청을 드려서 등록을 받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쌓인 교육과정을 끝날 무렵쯤에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사용기관에 요청을 드립니다. 수업을 잘 이수하셨는지 아닌지. 그래서 그 내용들을 또 다시 한번 수업을 하면 이 데이터들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들은 평생학습 계좌제로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용자분들이 여기서 수강하고 사용하셨던 내역들과 함께 어떠한 교육과정에 무엇을 참여했는지가 계속 누적 관리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누적 관리된 거는 차후 그 다음 연도에 인센티브나 페널티로 다시 한번 반영이 되는 절차로 이 안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우처 발급은 아까 제가 첫 화면에 보여드렸던 희망카드 이 모습이고요. 이걸 통해서 저희가 농협 방문을 해가지고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바우처 사용은 강좌 수강료 이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강료만으로는 수업이 어려운 과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비나 재료비도 함께 수강료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바우처 희망카드 또 저희가 35만 원으로 제한을 하고 있지만 체크카드 형태이기 때문에 더 많은 수업비가 나올 경우에는 자기가 돈을 또 그 체크카드 연결된 계좌에다 돈을 입금해서 한꺼번에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이제 등록을 하시려고 하면은 저희는 이제 법에 의거한 기관인지 아닌지 여부를 가지고 상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그다음 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 기관인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등교육 기관의 경우는 시간제 등록제 해당되는 학력 보완 교육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이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처음에 저희 시스템에 들어와서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하고 싶다고 신청서를 쓰시게 되고요. 이때 쓰실 때 필요한 게 기본적으로 법에 근거한 기관인지 아닌지 해당되는 거, 그다음에 저희 카드가 결제할 수 있는 단말기를 갖추고 있는지, BC카드를 운영할 수 있어야 저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농협 BC에 해당이 되거든요. 가맹 등록 여부, 그럼 타 계좌제나 학점능제 같은 평가인정 운영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저희 서류들 제출하시고요. 이게 데이터가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시스템상 등록이 되면은 해당 기관에게 한 7일 정도 이제 소요가 되거든요. 이제 해당 사용기관으로 등록이 됐다는 것을 저희가 안내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등록된 기관들은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용기관에 대한 안내가 나가게 됩니다. 그 평생교육 시설에 해당되는 곳들의 각각의 좀 서류들이 좀 다른 모양입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앞에 좀 자료를 가져와서 드렸는데요. 어떠한 시설 유형냐에 따라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평생교육 시설 신고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등록증, 평생학습관 지정서 또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운영 조례를 통해서 주민자치단체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당 조례에 평생교육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라는 근거 조항들을 저희에게 함께 제출해 주시면 이 내용들을 검토를 통해서 평생교육 기간의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 프로그램이 이제 비시카드로 결제가 가능한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신청 단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고요. 사용기간 이 부분에서 신청을 받고 이제 신청서에 이렇게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작성을 할 때 기관에서 기관명, 뭐 사업자 등록번호, 기관 대표자명, 근거 법령, 기관의 유형, 어떤 설립 형태인지, 그다음 평생교육 증빙 서류가 무엇인지, 네, 기관의 정관이나 그다음 올해 이제 어떤 프로그램 운영할 것인지, 그다음 사업자 등록증, 이제 휴폐업의 기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해서 사업자 등록증도 받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그다음에 기본적인 저희 정보 보안 서약에 대한 부분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 기간에는 크게 세 가지의 역할이 부여가 됩니다. 첫 번째로 기관의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공개입니다. 이용자분들이 내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저기서 습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 기간은 이용자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그다음에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에 교육이 있는지, 수강료가 어떠한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강좌를 운영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요. 이게 계속 자료를 최신화해야지 올려놓고 계속 변경하지 않으면 좀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에 저희가 1년에 2번 정도, 학기가 3월이나 보통 9월에 시작된다고 보고 1, 2월이나 7, 8월 중에 사용기간 정보 현행화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정보를 최신화하는 작업을 좀 하고 이 작업들을 통해서 이용자분들이 검색해서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생교육 바우처 이용자 학습 지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과정 중에 7, 8번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는데요. 바우처 카드 결제가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나면은 그 결제 내용들이 사용 기간에 저희가 이메일로 전송이 됩니다. 전송된 이메일을 기반으로 사용 기관에서 어떠한 교육 과정을 들었는지 저희 시스템에 로그인해서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입력하는 것과 그다음 마지막에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였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지금 현재 저희 기준은 출석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석률 80% 해당됐는지 아닌지 해당 내용들을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 내용은 차후에 다음 연도에 인센티브나 페널티로 반영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이용자분들이 방문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을 함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이용자분들은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대상자분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그 개인정보의 취급자에 해당이 되시기 때문에 함께 그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요. 이용자분들이 다른 분들과 좀 차별받지 않고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제공을 함께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평생교육 바우처의 전체적인 그 성과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8년, 19년, 20년, 20년 4년차 말씀드렸는데 19년까지 2년간에 하면서 20년도에 성과 부분을 측정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성과 분석 연구에 통하면은 개인적 성과, 사회적 성과, 정책적 성과에 의미가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평생교육에 참여하면 아무래도 굉장히 내가 뭔가 좀 나아진 것 같다, 행복감을 느낀다 이런 심리적인 만족감도 있을 텐데요. 이게 평생교육 바우처의 금액의 이용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걸 좀 확인이 됐습니다. 금액을 많이 쓰고 많이 참여할수록 학습에 대한 태도나 사회 참여의 상호작용이나 더 잘 살고 싶다는 삶의 질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거를 좀 갖추게 된다는 걸 또 확인을 됐고요. 그리고 바우처 금액의 이용 정도가 높을수록 태도나 사회적 자본의 수준도 증가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가장 큰 의미는 정책적 성과입니다. 저희가 1년에 35만 원을 지원을 해드렸는데
실제적으로 그 여러 가지 생계 부분이나 어려운 그 여건에서도 본인의 개인 교육 투자를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드린 35만 원이 1월부터 10월 기준으로 지원을 했다고 한다면 한 달에 2만 5천 원씩 더 쓰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걸 다 패널 데이터로 이제 확인을 해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월별 2만 5천 원이면 이제 10달 정도 하면 25만 원이거든요. 그럼 35만 원에 25만 원 더 쓰게 되는. 그러니까 저희 금액이 이제 부족하다는 것도 얘기가 되겠지만 더 배우고 싶다. 내 개인 투자를 더 하겠다라는 의미를 좀 갖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이 개인의 교육 투자까지 증가시키는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의미가 크다라고 많은 부분들의 얘기를 주셨습니다. 이제 경제학자분들께서 말씀을 주시기로는 이게 국가에서 정책을 하는데 어떠한 것도 손실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사중 손실의 가능성이 낮은 사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지원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이건 이제 질적인 부분의 성과인데요. 저희가 이제 매년 바우처 사업을 받으시는 분들은 어떠한 변화를 겪으시는지 수기 공모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기 공모전 사례를 저희 카드 뉴스로 만든 걸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등학생 딸과 단둘이 사는 한부모입니다. 사는 게 힘들어 우울증에 허리 디스크 그리고 섬유 근통까지 약으로 하루하루 버티는 고단한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침 이웃이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를 추천해 주셨고 그렇게 발급을 받았습니다. 이사 후 계속적으로 이제 바우처 안내 전화를 받았고 안내를 받아 사용 기간을 찾아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바우처 35만 원은 적지 않았습니다. 우선 허리 디스크를 완화하기에 필라테스를 수강하였고 우울증 치료를 위해 아로마 테라피와 떡케이크 만들기 강좌를 수강하였습니다. 우울증 때문에 사람을 만나러 가지도 않았던 저에게 바우처 카드 사용은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몸이 아프지도 않으니 마음도 한결 여유로워졌습니다. 평생교육 강좌를 수강하면서 무기력했던 내 일상과 마음에 향기가 피어났습니다. 직접 샴푸나 화장품 등을 만들면서 소중한 내 딸에게 더 좋은 걸 만들어주고 싶은 욕심도 생기고 배우고 싶다는 의욕도 생겼습니다. 저에게 크리스마스나 12월 31일은 그냥 365일 중에 하루뿐이었습니다. 마음을 굳게 닫고 살던 제가 크리스마스에 예쁜 떡 케이크를 만들어 딸과 함께 먹으며 특별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제 평생교육 바우처로 새로운 행복을 배우고 건강 회복까지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수기의 사연입니다. 저소득층 대상자분들의 수기를 저희가 보면서 이분들이 처음부터 저소득층의 대상자는 아니었음을 저희가 많이 느낍니다. 원래 저희랑 똑같이 생활을 하셨었는데 어떠한 큰 계기로 그 저소득층 해당 대상자가 되셨는데 거기에서 오는 상실감과 무기력이 굉장히 크셨다는 얘기들이 다수가 많이 있었고요. 거기에 그분들에게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학습이 가져다 주는 의미는 어떤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정기적으로 어디가 가서 학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큰 교육복지의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되고요. 수기 공모전에 주시는 다양한 사례 중에 이거 외에도 실제적으로 배워서 승진을 하신 분도 있고 또 학업을 더 하셔가지고 학위를 따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큰 변화의 계기를 맞이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자주 보게 됩니다. 네, 그 바우처의 이제 지원 발전 방향인데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6월에 평생교육 바우처에 관련된 법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법에 해당되는 내용에서는 평생교육 바우처 발급을 국가만 가능했었는데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발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스템으로 대상자들을 어떤 해당 대상자인지 이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저희가 연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준 중위 소득에 해당되는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저희가 시스템을 구현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온 국민이 결국에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은 저소득층이지만 향후에는 온 국민이 평생학습을 다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평생교육 바우처 지급의 방향으로 이제 확대할 수 있는 논의가 그 법의 근간으로 이제 시작되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그 평생교육 바우처 확대를 통해서 전국민 평생학습 지원이 좀 필요하다라는 게 국회에서도 좀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올해 3월에 교육부의 발표 자료를 보시면 뭐 2030년까지 온 국민의 30% 해당되는 국민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바우처를 지급하겠다라는 계획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기재부에서 실제적으로 인구 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 방향이라는 계획을 발표했었는데요. 여기에 평생교육 바우처의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 국민이 평생 능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제 내일 배움 키카드는 대상을 확대하고 평생교육 바우처는 지원을 강화한다. 이런 내용들로 함께 포함이 되어 있고, 얼마 전에 저희 지금 지난주에 했었는데요. 바우처의 전달 체제를 이제 구축하는 방향들도 함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의 학습자들의 요구는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또 이용 기간도 굉장히 확대가 될 거고, 정책에 또 이 평생교육을 받고자 하는 교육을 많은 분들에게 드려야 되잖아요. 이 정책의 사각지대가 또 있을 테니까 그 대상자를 발굴해서 바우처를 지급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바우처를 통해서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광역과 지자체 전달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때 논의에서 이제 실제 지금 현재 평생교육 바우처 전달체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었는데요. 연구 결과를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바우처 지원은 평생교육의 전체 기반 사업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된다. 그 이유가 이제 많은 분들에게 교육기를 제공하고 사용 기간이 여기에 같이 함께 어울리면서 큰 기반이 될 거고, 그 기반을 바탕으로 평생학습 계좌자라든지 아니면 평생학습의 상담이라든지, 지금 바우처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곳에 결제를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해당될 수 있는데요. 이 각각 시도진흥원이나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무료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에서 하는 그 내용들과 그다음에 민간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 함께 지자체에서 이제 같이 모든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학습 상담을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평생교육을 참여하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어질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의 기반 사업으로 확장이 필요하고, 이렇게 확장되는데 지금 저희가 모든 평생교육에 관련 사업들은 지자체 기반으로 함께 어울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광역과 지자체 전달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논의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바우처 이제 사용 기관의 부분입니다. 지금 한 1,800개 정도 기관이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 기관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제주도 한 15개 정도 지금 기관으로 보이는데요. 이 대상 기관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확대가 돼야 될 것 같고, 4,500개 전국에 있다고 했지만 여기에서 저희가 성인만 대상으로 하는 곳이 있을 거고요. 또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기관들도 또 제외하다 보면 몇 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평생교육 법에 의거한 기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그 밖에 평생교육법에 해당되는 평생교육 기관에 해당되는 기관들도 복지관이라든지 지자체라든지 다양한 기관들도 평생교육 사용기관으로 포함이 돼서 기관의 확대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전체를 좀 보면은 대다수 이제 학력 보완 교육이 지금 다수를 하고 있고요. 이용자분들도 이제 결제가 그쪽에 많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 참여 내용을 좀 보면은 IT나 외국어 계열에 대한 교육에 대한 요구도 많으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법령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긴 했는데요. 지자체 이제 지금 지역 특성에 따라 평생교육 이용권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 6월 달에 이루어졌지만 미리 준비해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도시들이 지금 현재 3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발급 형태가 이용자, 해당되는 국민에게 잘 전달될 수 있을까 고민을 미리 해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영등포와 화성과 논산의 사례입니다.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는 만 19세 이상의 영등포 거주 구민, 취약계층에는 우선을 지원하는 형태로 1인당 연간 2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지원을 실시하였고요. 경기도 화성 같은 경우는 화성시에 3년 거주, 만 30세 이상, 35세 이하의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논산의 경우는 1인당 만 19세 이상의 성인 대상으로요. 1년 이상 논산에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1인당 12만 원, 자부담 2만 원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올해 실제적으로 운영을 다 해보고 계시고요. 지원 방법은
다 다른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평생교육 희망카드라는 걸 통해서 카드에 한도가 부여되고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각각 다른 방식으로 운영을 해보셨는데요.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자체 우리은행과 연계해가지고 바우처 카드를 발급을 했고요. 화성 같은 경우는 개인 신용카드를 직접 쓰고 이거를 이제 사후 정산한 형태로 영수증을 제출해서 현금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셨고요. 논산 같은 경우는 선불카드를 만들어서 농협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 가능하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각각 지자체 여건에 맞게 관내 이제 등록되어 있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이제 바우처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 기관에서 실제 운영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국가랑 같이 갈 수 있을지 뭐 전체적 큰 시스템에서 많은 분들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지금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차례 논의를 하고 있고 각 지역별로 성과 분석 연구를 지금 실시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 연구 기반으로 저희 내년쯤에는 법도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광역과 그다음에 또 시군구하고 이 사업을 더 확장할 수 있는 고민들을 하게 될 텐데요. 그 단계에 주요 촘촘하게 좀 챙겨봐야 될 그 프로세스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를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저희 앞에 말씀드렸던 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전달 체제는 이제 국가, 광역, 기초지자체가 연결되는 바우처 지원 전달 체제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구에서 평생교육 바우처는 모든 평생교육 사업의 기반 사업이 될 거라고 하는 이제 그 말씀처럼 많은 평생교육 정책 사업들의 큰 기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평생교육 이용권을 이제 좀 편하게 접근하고 그걸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시스템을 좀 만들 거고요. 그리고 지원 금액 역시 현재 1인당 35만 원을 하고 있지만 재충전 기회가 아니라 좀 더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한 범위를 좀 확대하기 위한 논의들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평생교육 바우처 전체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그 희망을 주는 배움 에너지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나 국가평생교육지도원에서는 법에 근거하면은 평생교육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될 대상자를 먼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책적으로 보시면은 경제적 소외계층에 해당 대상자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상자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이 정책을 키워나가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광역이나 지자체 전달 체제를 구축을 하고 더불어서 또 사용기관 평생교육에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과 함께 어우러가는 또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서영한 선생님께서 현황 그리고 실제 이용의 절차와 그리고 기관의 등록 범위까지 구체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확대되어 나가는 방향까지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국가진흥원의 시범 사업을 넘어서서 전국 단위의 국가적 정책으로 지금 진행할 방향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제주 지역 안에서 어떻게 연계하고 확대해 나갈 건지를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제주가 좀 더 빨리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만 우선은 현재 우리 참여하고 있는 기관 차원에서 참여하시면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 의견을 좀 주실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바로 토론으로 저희가 들어가는 걸로 하고요. 제주 직업전문학교의 고경찬 이사장님부터 토론 말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현안을 보면은 제일 첫 번째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NCS 훈련과 더불어 최근에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발표한 찾아가는 직업훈련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평생교육원에서 하는 정책 토론회에서 우리 같은 기관 참여를 해주셔 가지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다른 기관은 이런 정책 토론회를 제주 지역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 변방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주 직업 전문 학교나 제주도 내의 그 현안과 현실은 이렇습니다. 이런 훈련을 시키게 되면은 지금 코로나 등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발생해 가지고 제주도에 교육 받을 인프라들은 굉장히 많은데 구슬이 서말인들 뭐 합니까? 잘 꼬매줄 실타래를 준비를 국가가 잘 안 해주고 있습니다. 잘 안 해주고 있는 첫 번째 문제점은 무엇이냐면은 여기에 보니까 지금 발제자분께서 자꾸 했는데 고용노동부 NCS 기준이 한 60% 이상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교육시켜주는 선생님이 필요한데 지금 교육시켜주는 선생님들은 보면은 한기대를 교환 직업훈련 교사를 중심적으로 자격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그 자격 여부가 없으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선생님이 될 자격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주도 내에서 특별자치도에서 일자리과나 아니면 폴리텍이나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등에서 그런 강좌를 개설을 해주면 되는데 그 강좌를 지금까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법률 제정 중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제주도에 한기대랑 협의를 해가지고 제주도 자체 내에서 강좌를 열어주면은 그 교육을 많이 받고 받아난 그 수료생의 선생님들이 교육을 시키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가지고 참고를 해가지고 해주시면은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지역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걸 지역 차원에서 진흥원도 관심 갖고 같이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그 과제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특히 지금 바우처 사업 외에 내일 배움 카드로 고용노동부 사업에서 진행하는 부분의 연계점까지 소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지금 탐나장애인 종합복지관의 늘배움 지원 팀장님이십니다. 고동현 팀장님의 토론 말씀 청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돌려야 되겠는데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탐나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이제 평생교육 그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늘배움 지원팀의 이제 고동현입니다. 일단 저희 그 탐나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아주 오래 전부터 그 장애인을 위한 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을 꾸준하게 저희가 운영을 해왔고요. 저희가 2019년도에 보면 전체 우리 저희 활동 지원 사업하고 저희 운영 지원 그쪽 영역의 이용률이 참 많은데 그쪽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이제 사업 영역으로만 보면 평생교육 지원 사업에 이제 총 전체 인원의 13.1% 정도 참여를 하고 있었고 작년에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확산임에도 불구하고 5개월 정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 부분에만 거의 9% 정도 그 전체 인원의 9%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복지관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도 높고 참여율도 높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우처를 제공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조금 분석을 해봤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로 저희 복지관은 아시겠지만 이제 비영리 그 법인단체로서 도에 그 상당 부분 많은 그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외부 공모 사업도 꾸준하게 운영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 지원 사업으로도 그 평생교육 지원 분야에 그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용자의 그 참여자의 그 평생교육 이용에 따른 그 이용료 부담감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그 이용자분들이 바우처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였었고 저희가 이제 뭐 그 지원을 할 때 보면 강사비부터 시작해서 재료비
또 외부 대회 참가비까지도 저희 기관에서 많은 부분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 토론회 참여 제의를 받고 이용자분들이 알고 있을까 해서 제가 이제 평생교육 그 프로그램 운영할 때 그 참여하신 분들께 전부 다 물어봤어요. 평생교육 바우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하니까 전부 이제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떤 바우처를 알고 계십니까? 이러니까 이제 안마 바우처, 문화 바우처, 그리고 활동 지원 사업, 발달 장애 지원 치료 이런 그 사회복지 시설이나 이제 장애인복지관에 이제 국한된 그런 바우처 쪽은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평생교육 바우처는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그리고 이제 그러면 앞으로 이제 평생교육 바우처를 저희 기관에서 활용을 하게 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흔쾌히 이제 국가에서 이제 35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뭐 안 할 이유가 있겠냐? 자기들이 이제 몰라서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것이지 이제 알고도 안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 부분은 미제공 기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홍보 부족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평생교육 그 바우처를 담당해 준 하는 그 기관에서 그 이 장애인분들이 정보를 취합하는 곳은 장애인복지관이나 지역에 있는 동주민센터 이런 곳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데 이런 쪽에 좀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참여율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뭐 관장님하고 사무국장님, 저희 실무진들하고 내년에 저희가 바우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을 면밀하게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또 향후 추세가 바우처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좀 더 장애인분들이 바우처 카드를 통해서 좀 더 질적인 그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탐나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에서 실제 이용자들에게 대한 의견까지 포함해서 함께 검토한 내용을 주셨는데요. 예, 이 종합적인 얘기는 좀 더 후속으로 다루는 걸로 하고 마지막 이제 토론을 또 부탁드릴까 합니다. 제주 지역사회교육협의회 오영임 사무국장님께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지역사회교육협의회 안 들리나요? 됐죠? 네, 잘 들립니다. 네, 사무국장입니다. 제 의뢰받기를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바우처를 하고 있는 기관 섭외가 쉽지 않습니다 하면서 도청에서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바우처, 우리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을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협의회를 소개해드리자면 우리 협의회는 이제 1969년 1월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가 설립되고 각 시도에 협의회가 설립되는데요. 우리 제주 같은 경우는 86년 10월에 설립이 돼서 35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우리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고민을 하다가 가정, 학교, 지역사회를 우리가 건강하게 키워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건강한 가정 만들기를 위한 부모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즐거운 학교 만들기를 위한 아동 청소년 교육 사업, 그리고 활기찬 지역사회를 위한 시민교육 사업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이런 교육 사업이다 보니까 주로 의식교육 사업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에 평생교육 바우처 기관으로 등록을 했는데요. 이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프로그램을 업로드하니까 수강자들이 문의가 왔어요. 문의가 오는데 이분들이 원하는 교육은 어떤 교육이냐 하면 이제 바로 직업 전산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기술 교육 이런 교육들을 원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배반에 등록하고 싶어요. 아니면 옷수선반, 아니면 컴퓨터 교육, 조리 교육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우리는 그런 기반 시설이 없기 때문에 옷수선을 하려면 재봉틀이 있어야 되고 요리를 하려면 이제 조리실이 있어야 돼서 이거 바우처 괜히 신청한 거 아닌가 조금 소외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우리가 그 문화예술 분야에 한지공예 과정 등록을 하셨어요. 처음으로 등록하신 분인데 이제 한지공예 과정을 등록하시더니 그 다음엔 홍차 문화 지도사 과정 이런 과정에 등록하시고 뭐 천연 염색 과정, 그 다음에 그림책 테라피 과정, 뭐 시니어 아트 과정 이런 과정들에 차례차례 등록을 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과정에 참여하는데 출석률도 좋으시고 참여율도 좋으시고 이제 수강자들 간 관계와 소통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굉장히 좋았고 바람직하고 또 우리가 강의가 끝난 다음에 우리 협회 같은 경우는 연구회를 만들어요. 연구회를 만드는 이유는 교육이 교육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분들이 그거를 기반으로 그거를 지역사회에 환원을 한다던가 봉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프로그램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게 지속적인 스터디 모임을 만들어주는 그런 건데요. 그런 과정에서 참여를 하셔서 이제 아주 기쁘게 참여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보기가 좋아서 일반 수강자들한테 안내를 했죠. 여러분들도 이거를 우리 바우처 평생교육 바우처 등록 기간이니까 아니 신청 기간이니까 한번 신청해 보세요 하면서 막 안내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제가 그 안내를 드린 분들 중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아동심리 바우처나 뭐 행복 바우처나 바우처 카드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런데 한 분도 안 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우처 예산이 정말 작구나.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다. 이제 하는 아쉬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앞으로 바우처가 확대된다고 하니까 저는 굉장히 이제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반갑고. 그런데 더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우리 또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우리가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제가 예전에는 우리 협의에서 우리 협의 같은 경우는 비영리 단체다 보니까 모든 운영비나 인건비나 이런 뭐 하다못해 건물 임대료나 다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회원의 회비도 있지만 유료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는 유료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개설을 하면 뭐 하루 이틀 만에 마감이 되거나 일주일 만에 마감이 되거나 그랬는데 요즘은 모든 지자체에서 거의 뭐 평생교육은 무료 교육이다. 이런 인식이 그냥 뭐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유료로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는 게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또 다른 기관에서 안 하는 걸 해야 되고 돈을 내면서라도 받아야 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는 게 어렵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수강자를 모으는데 어려웠는데 이런 바우처 프로그램이 확대된다면 이제 대상자가 많이 확대된다면 저는 이제 이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새로운 프로그램이 더 많이 생성되리라 생각이 되고 또 평생교육 기관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평생교육이라는 게 다만 이제 교육만 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고 세상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의 그 삶의 질을 향상시켜가는 게 이제 평생교육의 매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바우처보다도 이런 교육 바우처가 더 많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평생교육 바우처가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욕심 같지만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19세 이상 성인은 평생교육 바우처로 공부를 하는데 요즘 학교에서 학교 밖으로 떠도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욕심을 부리자면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바우처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얘기해 보면서 토론을 줄이겠습니다. 네, 실제 기관에서 운영하면서 지역의 여건과 또 말씀 주셨는데요. 우선은 바로 이어서 지금 토론 주셨던 의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지금 소영아 실장님께 또 국가 차원에서 적용과 이 해소할 방안들에 대한 얘기도 좀 총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아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그 평생교육 그 사용 기간 확대가 결국에는 이게 굉장히 큰 그림에 아까 보셨듯이 이용자가 확대되면 또 평생교육 기관에서 프로그램도 다양화될 수 있고 또 거기에 사용 기간도 더 확대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생태계가 많이 바뀔 수 있는 기반이 될 거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 중간에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이 발굴되고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지자체 기반의 또 전문 그 컨설팅과 또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지역마다 시도 평생교육진흥원도 있고 또 평생학습관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또 도움이 서로 상호작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고민하시는 선생님 부족 아니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여러 역량에 대한 고민 이런 게 함께 같이 묻어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확대에 대한 계획은 우선 내년은 저희가 2배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5,000명 정도 지원을 하는데요. 지금 예산상은 3만 명 정도는 확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 1.5배 수준이면은 조금 더 4만 명까지 지원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대상자분들이 좀 늘어나면은 전국적으로 혜택받는 분들도 자연스럽게 확대가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지도가 아직은 그래도 다른 바우처에 비해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말씀 주셨는데 문화 바우처나 내일 배움 카드 같은 경우는 이 제도가 굉장히 오랫동안 자리를 잡았던 제도이고 저희가 아직은 4살 정도 된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상자 확대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의 홍보도 함께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대상자분들에게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있는 거는 홍보하는 만큼 저희가 관련된 서비스도 같이 이제 좀 복지적으로 좀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도 이 바우처 지원 사업에 해당되는 그 기관들에서 대상 정보에 장애인 대상 정보를 다 저희가 제공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대상자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는지 그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정보 자료들을 데이터화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으고 정리하는 거는 다 법의 근간을 다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하겠다 이런 의지보다는 법의 근거를 만들고 또 그 내용들을 다시 또 시스템화하고 또 자리매김해서 이용자분들에게 전달하는 과정까지 계속적으로 검토하면서 순환하면서 발전을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정보 전달을 좀 더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홍보 부분도 가능하면 제일 처음에 바우처가 너무 홍보가 안 돼서 고민을 많이 해서 주민자치센터까지 저희 다 담당자분들이 다니셨어요. 직접 찾아가서 문화 바우처 옆에 저희 평생교육 바우처 홍보물도 놓고 이렇게 다 전국마다 다니고 이러셨었는데 지금은 주민자치센터에서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해당되는 저희 공고 시기에 그 전체 대상자분들에게 문자를 발송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고 또 사용기관에서는 전년도에 이 바우처를 사용하신 대상자분들에게 안내 메시지를 또 보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또 돕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늘려가는데 내년 대국민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저희도 고민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바우처들도 그러겠지만 이 대상자들을 확대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학교 밖 그 청소년 말씀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만 19세 이상 평생교육 바우처 대상자인 저소득층 대상자가 전체 지금은 한 0.5%밖에 지원을 못 하고 있어요. 국가에서. 그래서 이거를 내년에 1% 수준이고 그보다 좀 더 많은 대상자를 지원하려고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분들이 많이 지금 다 여러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대상자분들의 수의 규모를 확대를 하고 그리고 그 대상자 확대 규모 확대를 통해서 다른 대상자들을 발굴하는 것도 같이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 평생교육 바우처가 이제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의 소외계층에 해당된 대상자분들에게 교육 기회를 드리는 사업이라고 본다면 저희가 말하는 저소득층만이 다 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각 지역에 갖다 들여다보면은 좀 더 많은 대상자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노인, 뭐 산촌 지역 같은 경우 노인에 해당되는 곳, 노인분들에게 바우처를 지급해서 좀 더 평생교육 기회를 드리고 싶다 하는 곳도 있을 거고 또 어느 지역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문제가 고민인 지역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평생교육의 지역의 소외계층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많은 분들이 평생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정책을 디자인하고 그런 기회를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방법들로 강구하면서 대상자를 확대를 한번 고민하면 어떨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렇게 지정 토론에 응한 답변을 들었는데요. 혹시 플로에서 네, 질문 혹시 또 있으실까요? 문의사항 없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 싶습니다. 지금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한의 그 정책적 검토와 논의가 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지자체 차원에서 그리고 저희가 또 진흥원이라 진흥원에서는 또 어떤 역할로 연계하고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사실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대신 질문 드린 걸로 네. 지금 그 시도 저희가 전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거는 평생교육 바우처가 이용자분들에게 지원을 하고 나면은 이 카드로 도대체 무엇을 들지라는 고민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거기에 전문적인 좀 상담이 필요하고 설계가 필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에 도움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영리 민간단체의 다양한 그러니까 학습비가 들지 않는 프로그램도 이미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또 학습비가 필요한 프로그램도 지금 민간에 있습니다. 이 모든 프로그램을 다 전반의 데이터를 보고 이 학습자가 정말로 이 수업을 들으면은 최적으로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되겠다. 그리고 이런 환경을 만들면은 우리 지역에서 더 많은 평생학습 기회가 창출되겠다라는 거를 큰 그림에서 봐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평생교육진흥원에게는 그런 전체 그 지역 내 평생교육의 비영리와 영리기관의 모든 그 데이터를 조금 수집하고 실제적으로 이게 이용자분들에게 전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저희가 좀 요청을 드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자체에는 이게 저희 앞서 말씀드렸던 지역별로 맞춤형으로 소외계층이 또 저희가 있을 걸 생각이 되게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제주도 내에 평생교육 기회를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 대상자를 발굴을 하고 그 대상자분들에게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지역 지원 근간을 마련해 주시면은 전국적으로 저희 볼 때 많은 분들이 평생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지자체에 저희가 좀 요청드리는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고 하는 거는 이 바우처의 큰 사업에 함께 참여하셔서 지원 경제적 소외계층 포함해서 지역 맞춤형으로 대상자를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예, 사실 진짜 관심 있는 거는 지역으로 예산이 배정이 가능한지가 궁금했었습니다. 예, 내년은 어려운 겁니까? 지금 예산을 마련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데 법이 이제 좀 6월 달 정도가 얘기됐고 실제적으로 예산 확보랑 조금 시기적으로 조금 어긋났던 것 같아요. 조금은. 그래서 내년에는 더 확실한 좀 근간을 만들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연구도 지금 진행 중이고 올해 가능하면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더 교육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계시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만들어지면 내년 중반부터나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내후 23년도가 되겠죠. 23년도에는 다 같이 이제 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려봅니다. 네. 네, 제가 어려운 질문까지 드렸는데 답변 최선을 다해서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혹시 우리 토론자분들께서 네, 안 그래도 또 예, 고동현 팀장님 예. 토론장 나오기 전에 제가 되게 긴장을 해서 질문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평생교육 바우처를 어떻게 보면 활성화시키고 기관의 참여율도 높이고 새로운 기관을 꾸준하게 발굴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관에 대한 어떤 그 인센티브 제도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용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뭐 일정 부분의 그 기관 운영에 필요한 그 인센티브를 지급을 한다든지 물론 지금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우처 사용자를 더 많이 확대시키는 게 더 중요하지만 향후에 이런 계획도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게 더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그 사용기관에서 저희가 협조를 많이 받고 있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용자를 확대하는 게 사용기관에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인센티브가 아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드려야 그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또 기관을 방문하실 거니까요.
저희 바우처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전에 평생교육을 참여한 적이 있느냐. 근데 70%가 전에 경험이 없으시거든요. 전에 경험이 없던 분들이 평생교육 바우처를 통해서 평생교육 참여를 하면은 아무래도 기관 입장에서 좀 더 대상자분들이 폭이 넓어지는 거니까 그런 측면으로 조금 당분간은 저희가 그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 이용자분들이 많이 늘어야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그램의 다양화, 그다음에 지역의 여러 평생교육의 어떻게 보면 순환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는 걸로 더 좀 힘을 모아주시면 어떨까 말씀드려봅니다. 네. 네. 네, 우리 고경철 이사님도 또 추가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그 타바우처에서는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NCS가 안 하는 위기 업종에 한해서만 지금 하고 있고, 우리 그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에서는 기존에 있는 부처랑 차별화적인 것과 또 제주도의 특별한 게 맞춰 가지고 하는 걸 좀 부탁드리고자 해가지고 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주도의 기관이 제일 어려운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이게 이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 요건이 있습니다. 그 충족 요건에 다 직업훈련 교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직업훈련 교육을 받기 위해서 천안 한 기대로 다 가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업종 같은 거 가능해서 뭐 용접 배운다 그러면 용접 배우는데 육지에 가갈 비행기 항공권이라든가 이런 게 직접 제공을 해주는데, 제주도에 전문가들이 많은데 관련 자격증이 그걸 받으러 계속 가는데, 여기 평생교육사에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명칭이랑 좀 바꿔가지고 직업훈련 교사에 준하는 평생교육사도 하고 있으니까 좀 그런 걸 좀 제도화를 좀 해주면은 교육을 받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고려를 좀 시작하는 단계니까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진흥원 차원에서 고민해야 될 걸 또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 끝나고서라도 별도 또 협의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필요성도 갖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더 토론 다시 또 추가해 줄 건 없으신가요? 네, 오늘 그 어려운 시간 내셔서 또 제주 지역 오셔가지고 바우처의 정책과 현안 부분들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고요. 또 토론분들께서 제기하셨던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또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 그리고 내후년이 보다 더 우리 제주 지역에 자리매김할 수 있는 흐름들을 우리가 미리 읽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책 토론회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지속적인 논의나 과정들은 우리 정책 맡고 있는 우리 평생교육과와 함께 계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향들을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더 플로에서 질문 없으신 거로 보고 오늘 정책 토론회 모두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함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긴 시간 그렇게 길지 않지만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까 일단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주도가 그 평생교육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등록 기간이 지금 현재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기관들은 저도 한 두 번 제가 메일로 다 보내고 했거든요. 좀 해달라고. 근데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자료도 받아가시고 하니까 제가 한 번 더 메일 쭉 다 메일링 리스트로 보내겠습니다 해서 하면 등록들도 좀 많이 해주시고, 일단 공급이 돼야 사용하려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거니까 해서, 그다음 자기 이제 소속된 데 보면 이런 요건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잘 안내를 해서 저런 신청 기간이 되면 되고 안 되고 반드시 신청을 하도록,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면 어쨌든간 제주도가 그래도 좀 다른 데보다 더 많이 등록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부터 일단 시작하고 계시면 아마 내년 내후년 정도 돼가면 아마 지자체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더 사업도 확대되고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토론을 진행해 주신 좌장님, 발제자님, 토론자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